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효율성과 생산성입니다. 가장 작은 노력을 들여 큰 효과를 내는 것이 얼마나 경제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명성을 얻을까? 승진을 할까? 이처럼 우리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계산하고 행동합니다. 저 역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혀 경제적이지 않는 일 한 가지는 꼭 하고 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을 벌 수 없어도 내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일 한 가지. 바로 그 경제적이지 않는 일이 퍽퍽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구원할 겁니다. 2018년 5월 24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유쾌 통쾌 상쾌한 혜민 PD와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오후 9시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최저임금 개정안이 환노위를 통과하면 다음 주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인데요.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절대로 안 된다며 강행 처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과 노동계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한국노총 모두 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장하면서 각각 집회를 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노총도 예. 어제 기자회견 하셨죠? 예, 어제 집회를 가졌습니다. 네, 지금은 어디 계세요? 예, 지금은 사무실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여야 대표를 한국노총에서는 만나시겠다라고 제가 보도를 봤는데 만나셨나요? 예, 오늘 오전에 만나서 저희들 그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네. 그 주된 내용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차지할 수 있도록 최임위로 넘기고 국회에서는 논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네. 제가 관련 그 주장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뒤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우리 대변인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보통 우리 노동자들이 그 월급을 받으면은 그 기본급 그다음에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 각종 이제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급여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급만 최저임금에 포함하게 되면은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해당해야 되는 것이고요. 적어도. 네. 만약에 산입 범위를 넓혀서 숙식비를 포함하자 최저임금에 그러면은 기본급에다가 숙식비를 포함한 월급이 급여가 최저임금을 충당하면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최저임금 157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숙식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는 노동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노동자는 총 177만 원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올해 이제 최저임금이 예를 들어서 10% 오르면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략 한 193만 원이 됩니다. 193만 원. 네. 그러면 현재 숙식비 20만 원 포함해서 193만 원을 받아야 되죠. 그죠? 네. 그런데 만약에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은 이미 이 노동자는 현재 170 내년도 오르는 최저임금을 충족한 임금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임금이 네. 사용자들은 한 푼도 안 올려도 최저임금 위반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 인상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노동자에게 매우 불리한 그런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제 노동계에서는 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최소 10.6%에서 최대 51.3%까지 삭감시킬 수 있다. 수령자들의 임금 삭감폭이 아주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건데요. 아까 전에 여야 대표 만나서도 우리 대변인님께서
이거 관련 내용을 노동계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국회에서 노사가 자율로 하자고. 네, 국회에서 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예, 주장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회에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 노사 당사자 특히 노동계의 의견이 지금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어떤 형태로든 산입 범위를 넓힌다는 그 자체가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서 이거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최저임금은 일찍 불거졌던 통상임금하고도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 산입 범위는 그대로 놔둔 채 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만 확대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어떤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는 그러한 것이다 해서 저희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작년 7월부터 했었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노동계가 하나도 양보를 하지 않아서 무산됐고 결국은 합의하에 노사정 대표 합의하에 이 공을 국회로 넘긴 거다. 그런데 다시 노동계에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좀 다른 얘기고요. 네네. 그때 논의했던 건 사실인데 사실은 그 최저임금 위원들이 임기가 거의 다 됐었어요. 네. 그래서 충분히 여기 논의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오히려 최근에 노사가 이 최저임금 논의를 노사가 퇴임해서 자율적으로 하겠다라고 입장을 정치권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네. 오히려 거꾸로 저희가. 네. 근데 이제 이것이 무시되고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밤에 정치권에서 다시 이제 논의한다는 어떤 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경영계 쪽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도에 따르면 경총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노동계하고 같이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나누겠다 하다가 국회에서 다시 결론을 내어달라고 입장을 선회한 걸로 나오던데요. 좀 경영계는 아무래도 여기저기 좀 압박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입장이 좀 오락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희하고 같이 노사가 지금 이제 모처럼 오랜만에 사회적 대화도 지금 새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어떤 사회적 대화가 열리고 있는 마당에 또다시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또 사회적 대화가 자초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처리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정치권으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 보는 것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이 문제가 다시 모처럼 재개되고 있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를 끼얹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고까지 나와서 그렇죠. 지금 비판도 받고 계신데 지금 대변인님 계시는 한국노총은 그건 아니죠?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내부 논의기구에서 논의를 안 해서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만은 만약에 국회가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라면 저희도 논의기구 논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산입범위 이야기를 조금 해보죠. 그렇다면은 지금 노동계에서는 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 자체를 반대하시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급 자체만 최저임금의 기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미 현재 최저임금 법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최저임금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최저임금 제도에 따르면은 상여금이라든지 지금 국회가 이제 포함시키려고 하는 숙식비 이런 것들이 지금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을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을 나쁜 쪽으로 개혁시키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반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 법을 개혁하게 되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피부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최저임금 상승은 공약으로 내세웠고 굉장히 추진력을 갖고 시행을 해왔고 최저임금을 올리려고 하는 이유도 좀 소득 주도 성장을 하겠다라는 이유 때문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드니까 적어지니까 정부의 의도에도 맞지 않는다. 이제 그런 주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하셨듯이 이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그런 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최저임금 제도를 개혁한다라고 했을 때는
원래 당초에 얘기했던 그러한 공약이나 약속들이 저버려지는 네. 좀 내팽개쳐지는 어떤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우 그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도 지금 여당의 예. 대표인데요. 노동계 요구처럼 기본급만 최저임금에 산입하게 되면 연간 5천만 원을 받는 노동자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기본급보다는 이제 수당들이 많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저 같은 이제 근로자도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첫째는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임금의 최저 한도를 정하는 그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하는 더 이상 작게 못 준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 주는 어떤 임금 체계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이상 주는 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떻게 연봉 5천만 원이 되는 노동자가 최저임금에 해당되는지 그것은 그 회사의 임금 체계에 문제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회사에. 네. 그래서 이것은 그 노사가 그 자율적으로 그 임금 체계를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네. 마치 일부 사업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법이나 제도를 고친다라면은 이거 더 큰 어떤 그런 어떤 그 불합리한 그런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최저임금 제도를 형해화시킨다. 네. 그러니까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홍영표 의원이 대기업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뭐 대기업 출신이라도 그렇게 대기업 어떤 그 사측의 입장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대변해도 되는 건지 저희가 대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네. 최저임금 제도는 그 이상 임금을 많이 주라는 거지. 오히려 가지고 많이 주는 것을 문제 삼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문제 삼는 홍영표 의원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최저임금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의 권고안이 지금 한 3가지 정도의 선택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대신 말씀드리면 이제 첫 번째는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만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보조 이런 복리후생적 임금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매월 지급되는 현금성 임금만 산입하는 것. 이 3가지 모두 노동계는 받아들이실 수 없는 겁니까?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은 어떠한 안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보다는 후퇴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떠한 식으로 범위가 확대되든지 간에 노동자 입장에서는 인상 효과가 반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정도에 따라서 더 반감되고 덜 되고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뭐 어떠한 내용도 일단은 그 노동자에게 손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반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최저임금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그 통상임금과 개별적으로 별도로 분리해서 다룰 그런 성질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국회가 그런데 그냥 정말로 지금 대변인님 말씀하신 대로요. 오늘 그냥 이렇게 통과시키면 그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뭐 노정 관계라든지 앞으로 뭐 사회적 대화 이런 것은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국회가 저렇게 좀 무지막지하게 막무가내로 처리하지는 않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하시는 대로 다시 최저임금위원회로 가져가라 공을 오늘 만약에 국회에서 던져주신다면 그럼 이게 다시 합의가 될까요? 오랜 기간 동안도 안 됐었던 일인데. 그래서 최저임금과 또 통상임금 등 어떤 서로 이제 맞물려 있는 임금 어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요. 네. 이런 문제를 함께 논의한다라면 얼마든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답을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9시죠. 오늘 9시에 환노위에 이제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논의되는데요. 저희도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추후 노동계의 입장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나도 읽고 싶다. 100% 영미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라소에서 1개월 이용권, 나도 공부하고 싶다. 자연으로 빚은 톡 쏘는 아름다움,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 유해 성분 없는 순하고 순한 보습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나도 쓰고 싶다.
를 보내드립니다. 이 푸짐한 선물에 더해서요, 노영희 변호사의 재산 자식에게 절대로 물려주지 마라 라는 책도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몇 분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오늘 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이것의 산입 범위를 논의하고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양대 노총은 이를 두고 결사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현재 최대 쟁점은 이것을 산정할 때 정기상여금과 숙식비, 또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를 포함할지의 여부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이것의 산입 범위에 기본급만 포함해서 임금이 낮아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것의 만원 시대를 앞두고 먼저 넘어야 할 산입 범위 결정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최저임금, 2번 퇴직금, 1번 최저임금, 2번 퇴직금입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돈은 잘 쓰는 거다. 생생하게 돈 쓰는 법. 대한민국 경제 프로그램에서 유일하게 돈 쓰는 법을 알려드리는 순서입니다. 생생하게 돈 쓰는 법. 오늘도 C&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계절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여름이 좋은 것 같아요. 여름이요? 네. 왜요? 막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네, 거리를 활보하는데 불편감이 뭐 땀을 막 흘리고 하지만 네.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봄, 가을은 워낙 짧아져서 우리나라의 봄, 가을은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역시 그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은 여름을 좋아하더라고요. 네. 우리 조윤미 대표님 제가 SNS 대표님 거 보는데 네. 뭘 그렇게 하시는 게 많으세요? 제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네. 남이 하는 거 얹혀서 같이 하는 것도 있고. 제가 네. 하고 있는 일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우선 중점적으로. 제가 흡연제로 네트워크 공동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제로 네트워크. 5월 31일이 세계 금연의 날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여성 흡연을 주제로 제가 포럼을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요. 남성 흡연은 지금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10년 전에 비해서. 근데 여성 흡연은 일단 조사 자체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대로 얘기를 그렇죠. 안 하는 게 있어서. 네네. 거기다가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거의 이렇게 비교했을 때 변화가 없어요. 수치로 봤을 때도. 그리고 사실 젊은 여성들의 흡연이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네. 이런 문제를 조금 여성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방식의 정책적인 접근해야 되지 않냐. 네. 그런 생각에서 담배 그런 걸 준비하고 이야기. 있고. 생생하게 돈 쓰는 법에서 그럼 담배 잘 사는 법은 우리가 할 수 없겠네요. 담배는 안 사야죠. 네. 네네. 그리고 또 뭐 하세요? 어떤 거 하세요? 그리고 올해 첫 해가 됐는데요. 그 환자 안전의 날이라는 게 정해졌습니다. 네. 5월 28일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환자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가 이제 복지부 차원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네. 최근에 병원에서 이런저런 감염 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져서 그렇죠. 그때 행사 때도 좀 환자 샤우팅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참여를 하게 됐는데 3건의 어떤 의료 사고를 주장하는 그런 건들을 놓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정책적인 그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하는 네. 뭐 그런 자리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그러면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소비자 권익 포럼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권익 포럼에서는 동전 없는 사회라는 거 있습니다. 동전 없는 사회요? 네. 우리가 지금 사실 동전을 잘 쓰질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만들어진 동전의 10%만 지금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10개 중에 1개만 유통이 되고 나머지는 어딘가 박혀 있는 거예요. 동전을 안 쓰니까 오히려 더 유통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동전이 자꾸 없어지니까 새로 만드는데 1년에 500억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화폐 개념과 같이 결합을 해서 동전 없는 사회를 만들고 이 환류를 소비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좀 뭔가 정리를 해보자.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동전이 남으면
적립을 어딘가에 카드 같은 걸 적립하게 하는 거죠. 네. 이미 한국은행에서 지난 1년 동안 시범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교통카드 같은 데다가 적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했는데 참여율이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네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 머릿속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네네. 저도 상상이 안 돼서 지금 그게 가능해요? 이렇게 여쭤본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제한돼 있고 적립 방식이 제한돼 있고 또 현금이 카드에 적립되는 게 과연 소비자에게 유리한 거냐. 현금은 늘상 언제든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적립이 된다고 하는 건 쓸 수 있는 용도가 제한되는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소비자들이 접근해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굉장히 다변화를 해가야 되는데 아직 이제 거기까지 못 가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6월 말 정도 해서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는 그 포럼을 소비자 권유 포럼에서 네.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일을 하시네요.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우리 조윤미 대표님 평소에 다니면서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다니시나요? 그렇게 그렇죠. 많은 곳 다니는데. 아, 이제 나이가 드니까 뭐 네. 검버섯도 올라오고 뭐 피부에 네. 신경을 써야 될 나이고요. 네. 네, 자외선 차단제는 항상 발라야 됩니다. 오늘 네네. 우리 주제가 자외선 차단제하고 네. 아이스 커피거든요. 아이스, 여름에 꼭 요맘때부터 필요한. 이제 아주 그 소비가 늘어나고 맞아요. 중요해지는 네. 그런 소비입니다. 네. 자외선 차단제 대표님 뭐 쓰는지 제가 물어보고 쓰면은 좋을 네. 것 같은데 제품명은 말씀하실 수 없으니까요. 네. 자외선 차단제 고르는 기준을 좀 알려주세요. 그 최근에 제형이 굉장히 다양화됐습니다. 네. 예를 들면 크림 타입도 있고 로션 스타일도 있고요. 또 스틱으로 되는 것도 맞아요. 나오고 스프레이형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화장품처럼 이렇게 바르도록 하는 것도. 네네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스프레이형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프레이를 뿌렸을 때 사실은 그 뿌리는 그 순간에 호흡을 멈춰야 돼요. 정확한 사용 방법은. 왜냐하면 숨을 들이쉬면서 스프레이를 뿌리게 되면 일정 정도 폐로 흡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스프레이 제형은 전체적으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이게 제대로 뿌려졌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잘 안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제형이냐는 어떤 상황에서 필요로 하느냐. 제가 뭐 해변가를 간다든지 그러면 전신적으로 바를 수 있는 크림 타입이나 로션 타입이 더 좋고 화장을 한 상태에서 뭐 발라야 된다. 네. 그러면 스틱처럼 요새 이렇게 나오는 거는 손에 따로 묻히지 않고 화장 위에다도 덧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써보셨어요? 화장하고? 저는 화장하고는 한 번도 안 발라봤거든요. 왜냐하면 화장이 그러면 들뜨거나 뭉개지지 않던가요? 약간 그 제형이 약간 지방 성분 같은 게 들어있는 제형이라서 화장하고 그 위에다가 덧칠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약간 기름칠을 위에다 덧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근데 그게 너무 끈적거리거나 그러지 않고 제형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화장을 이제 평상시 조금씩 하니까 그 위에 덧칠하는 방식으로 스틱형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죠. 그렇군요. 자외선 차단제 잘 사는 법 지금부터 저희가 집중 탐구해 볼 텐데 자외선 차단제 꼭 왜 써야 하는지 먼저 필요성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이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게 자외선 차단제죠. 그렇죠. 예, 자외선은 보통 이제 세 종류가 있습니다. A, B, C 타입이 있는데요. 자외선 A 같은 경우에는 좀 파장이 길어서 피부에 좀 깊이 침투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흐린 날에도 항상 이렇게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외선 B가 있는데 이건 파장이 상대적으로 좀 짧은데 그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서 우리가 이제 화상을 입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자외선 B의 영향이고 자외선 C는 피부암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그 자극성이 있는 건데요. 그런데 오존층에 의해서 차단이 돼서 원래는 지구까지 도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최근에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오존층 파괴가 일어나죠. 그래서 자외선 C까지 이제 지구에 도달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피부암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게 문제가 사회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은 어쨌든 사람들에게 자극이 되고 피부에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일정 정도 보호를 네. 위해서 차단제를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게 뭐 어떨 때 제일 많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6월 정도에 가장 자외선 지수가 높아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 6월이 되니까 이제부터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셔야 되고 시간으로 보면은 오전 10시에서 2시 사이 네. 이럴 때 높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시간대에는 항상 적극적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요즘에 핸드폰 보면 미세먼지 지수하고요. 자외선 지수 뭐 이런 게 나오던데요. 네. 거기서 말하는 그런 자외선 지수가 이 자외선 C예요? 아니면 네, 총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A, B, C를 구분해서 하고 있지는 않은데 C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달 잘 안 하기 때문에 주로 A하고 B형. 에 대한 자외선들을 차단하는 그런 종류의 제품들을 현재 내고 있는 거고 지수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원리가 궁금해지네요. 도대체 그럼 무슨 원리로 이 자외선을 차단하는 건가요? 그 대표적으로 두 가지 타입인데 하나는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호막을 씌우듯이 피부에 피부에 한꺼번에 씌워서 산란을 시키는 거죠. 빛이 도달했을 때 흡수되지 않도록 피부에 자극 주지 않도록. 또 하나는 유기 차단제라 그래서 자외선을 아예 흡수해서 분해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네. 특정 성분이. 그래서 물리적으로 차단한 벽을 세우는 것, 그다음에 성분 어떤 특정 성분으로 흡수해서 이렇게 해체시키는 것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두 가지를 섞어서 가장 효과가 높은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성분, 어떤 물질을 자외선 차단제로 쓸 것이냐 하는 게 우리나라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거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성분들이 정해져 있어서 그 안에서 해야 되고 배합 한도도 다 규정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가장 안전하다고 위해평가가 된 범위 안에서 제형을 만들고 기능성을 해서 이제 식약처의 기능성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자외선 차단 기능을 뭐 SPF 지수, PA 등급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SPF가 자외선 차단 지수죠? Sun Protection Factor? 맞나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SPF가 있고 PA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정확하게 다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은 요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러게요. SPF는 자외선 B, 아까 말씀드린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지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보통 50까지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치가 높을수록 이제 효과가 더 좋다. 그리고 50 이상이다 그러면 플러스를 옆에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보면 SPF 50 옆에 플러스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PA는 뭐냐면 자외선 중에 아까 A 타입이 있었잖아요. A 타입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등급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PA 플러스 이렇게 옆에 더하기 쭉 해놓은 거예요. 네, 봤어요. 4개까지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외선 A를 차단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더하기가 옆에 많이 붙으면 더 많은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높은 거 사면 좋은 거 아니에요? 많이 이렇게 보호되니까? 네네. 그래서 차단력을 이제 요새 높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차단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여러 물질들을 혼합해야 되죠. 그 화장품 자체에.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것만 좋은 게 아니고, 그리고 사실 SPF 30하고 50은 한 1, 2% 차이밖에 안 돼요. 그래요? 그리고 이 수치라고 하는 건 대부분 다 실험실 안에서 이렇게 딱 그 정해진 어떤 기준 하에서 만들어진 거라서 실생활에서는 어떤 사람은 많이 바르기도 하고 적게 바르기도 하고 그날 뭐 습도가 어떠냐 여러 가지 영향에 따라서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수치 그대로가 자기 몸에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적정한 수준의 차단력을 가진 자외선 차단제를 그 권고하는 양만큼 그리고 이제 충실하게 덧발라서 지속적으로 효과가 유지되도록 하는 거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어려운데요. 그게 어려운데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정한 것은 SPF 30에 PA 플러스 2 플러스 정도, 플러스 2개 붙은 거 그런 정도가 우리나라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가장 적당하다. 피부에 너무 자극적이지도 않고 차단도 그 정도 선에서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거 좋은 정보네요. 저는 그냥 무조건 SPF 50 무조건 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당한 건 SPF 30 그리고 PA++ 정도다. 어쨌든 자외선 차단제 성분 자체가 피부에 자극성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화학 물질이죠. 어쨌든 그래서 무조건 많이 쓰는 게 좋은 것만 아니고 적정한 선에서 사용해야 피부의 자극성 도 낮출 수 있고 또 결국 나중에 이제 제가 세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씻어낼 때도 이게 완벽하게 씻어내야 돼요. 그리고 차단력이 높은 제품을 자기가 사용했다 그러면 더 꼼꼼하게 세안을 해서 잔류되지 않도록 그러면 이제 여자들은 화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파운데이션이나 팩트나 비비크림이나 거기 보면은 대부분 이제 그 SPF 뭐 30, 뭐 50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자외선 차단제 따로 안 써도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적정한 양이 충분히 자외선 차단을 할 수 있는 적정한 양이 발라졌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보통 자외선 차단제로만 놓고 봤을 때 권고하는 양이 500원짜리 동전만큼 짜서
그거를 이제 충분하게 얼굴 전체에 발라준다. 제 얼굴이 그렇게 작지 않은데요. 500원짜리 동전 얼굴에 다 바를 수 있나? 근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이거를 로션 바르듯이 조금 발라요? 조금만 발라요. 그래서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한다. 권고량에. 그렇게 오히려. 네. 이거 500원짜리 동전 정도면은 얼굴이 허해지는 정도로 얼굴 전체를 덮게 되는 정도의 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만 팩트를 하면 잠깐 이렇게 두들기는 그렇죠. 거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전체를 커버하고 충분하게 덮어주는 양이 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복합해서 일정 정도 차단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양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한 2시간마다 덧발라주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피부에서 날아가기도 하고 흡수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덧바를 때는 이런 뭐 다른 화장품 팩트 같은 걸 사용하셔도 도움이 좀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자외선 차단제 정도를 밑에 베이스로 이렇게 일단 사용하시는 게 더 안전하다,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외선 차단제는 이제 화학 물품이 들어 있으니까 화학 물질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저는 아직 아이들 그렇게 꼼꼼히 발라주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게 자극적인데 발라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아이들은 성인 피부보다 사실은 각질층이 더 얇고 그다음 피지 양도 적어요. 그러니까 보호하는 기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대부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야외 활동을 오래 해야 된다든지 할 때는 좀 꼼꼼하게 전신에 발라주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6개월 미만의 아이들한테는 사용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기들은 사실은 뭐 밖에 햇빛을 막 내놓지는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옷으로 덮어주거나 그렇게 차단해 주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이들용으로 별도로 제품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성인용. 나와 있는데요? 그건 조금 성분을 부드럽게 하는 거고요. 자외선 차단 성분 자체가 성인용 아이들용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배합 자체를 조금 순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분들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자외선 차단제 성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성분들을 좀 더 순하게 해서 아이들 피부에 자극적이지 않도록 만든 것이지 따로 구분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 지수가 너무 높지 않은 거, 낮은 걸로 하되 자주 덧발라주는 거. 이게 이제 아이들한테 좋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렇게 흡수해서 분해시키는 그런 제제와 차단시켜주는 제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로 차단시켜주는 제제가 아이들한테는 더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유통기한이에요. 보통 저도 아이들 거 사놓고 뜯어놓지도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뜯지 않으면 유통기한이 좀 길어도 된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그래서 제품에 보시면은 개봉 이후에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표시들을 해놓은 제품들이 요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개봉을 하게 되면은 이게 산화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염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봉 이후에는 이제 관리를 하는데 보통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기름하고 그 고형물하고 이렇게 약간 분리돼서 이렇게 들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전략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걸 또 열심히 섞어가지고 또 바르시는데 일단 그게 분리돼 있다. 그냥 버려요? 버리는 게 좋습니다. 일단 변질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좀 서늘한데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했다 그러면은 좀 충분하게 시간을 가져도 되고 일단 개봉을 했다 그러면 한 1년 이내에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좀 변질돼 보이면 버리시는 게 좋고. 어쨌든 굉장히 일정 정도 자극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이고 그런 화장품이다라고 하는 걸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안 같은 거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피부에 남아있지 않도록. 그래서 보통 이중 세안하라고 이제 권고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또 여름철에는 내수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을 때도 없어지지 않고 자외선 차단 기능을 유지하는 이런 내수용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내수성은 1시간 정도 그 기능이 유지되는 거 물에 들어갔을 때. 그다음에 지속 내수성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건 2시간 이상 기능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젖기 전과 젖은 후를 비교했을 때 50% 이상 기능이 유지됐을 때만 내수성이라는 걸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보통 이때도 한 2시간 정도 물놀이 하면은 그 다음에 덧발라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의 이제 완벽하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씻겨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철에는 아마 내수성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시니까 그런 거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상에 쉽고 간단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이렇게 더 발라줘야 되고 꼼꼼하게 발라줘야 되고. 그리고 그 이제 오존층 파괴 말씀드렸는데 자외선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나라 소비자들이 선글라스 같은 거 잘 안 쓰고 그건 서양 사람들이 쓰는 거라고 그러고 약간 쑥스러워 그러잖아요. 멋부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외선으로부터 각막에 주는 자극이 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모자라든가 선글라스라든가 이렇게 보호하는 것들을 충분히 좀 해주는 게 좋아요. 그것도 다음 주쯤에 대표님 모자하고 선글라스 관련해서 좀 한번 하면 좋겠네요. 그냥 멋부리기용이 아니라 우리가 똑똑한 소비자가 되려면 이런 기능성 물건들을 잘 사야 되잖아요.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C&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와 함께 이제 여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자외선 차단제 이야기해봤고요. 그다음에 이 커피 이야기 좀 해보죠. 저는 겨울에도 아이스 커피를 먹어요. 저는 여름에도 따뜻한 커피를 마세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아이스 커피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오늘 이 아이스 커피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 아이스 커피도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지금 커피 자체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10조를 넘어섰습니다. 커피 시장이. 대단해요. 그리고 지난해 원두 수입량이 역사적으로 가장 높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위축돼 있는데 커피 시장만큼은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커피값이 더 비싸요. 밥값보다. 백반 먹고 나면.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평균적으로 보니까 1년에 우리나라 국민이 마신 커피가 265억 잔이래요. 그래서 1인당 512잔을 1년 동안 연평균 마셨다는데 엄청난 양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커피가 이렇게 많이 마시게 되니까 종류도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혼용해가지고 예를 들면 코코넛하고 뭐 섞은 커피라든가 또 아이스 커피 같은 경우에도 제품이 뭐 과일 향을 넣었다든지 과일 맛을 나게 했다든지 여러 가지를 혼용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보통 우리가 커피를 이제 따뜻한 뭐 이런 데서 겨울철에 많이 마실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름철에 훨씬 더 많이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아이스 커피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면서 이게 하나의 음료처럼 이렇게 이제 여름에 마시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아이 낳고 육아휴직 중에요. 이제 아이 엄마들, 아기 낳은 엄마들 같이 만나면 아이스 커피가 우리를 구원하리니. 육아에 지친 엄마들이 아이스 커피 하나로 피로가 확 풀리는 걸 느껴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아이스 커피 마시면서 서로 위로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속이 그냥 시원해지는 느낌. 그러니까 맥주하고는 또 다른 그 느낌의 시원함이 아이스 커피에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좀 반대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저는 아이스 커피를 안 마신다 그랬잖아요. 그 시원하게 뭔가를 목을 축이고 싶을 때 물이 최고입니다. 시원한 물이 최고인데 맛이 없잖아요. 맛이 없다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맛이 추가되는 게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심심하죠. 심심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냥 생수를 마시는 게 가장 몸에는 좋은 건데 뭔가 계속 뭐 레몬을 넣고 뭐 무슨 맛을 넣고 이런 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커피는 사실 향이나 커피 자체의 풍미 그리고 약간 신맛과 떫은 맛의 절묘한 조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걸 아이스 커피에서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얼음 물을 먹는 거죠. 그래서 물을 시원하게 한 잔 해서 일단 열받은 걸 좀 식히시고 그다음에 아주 좋은 커피를 향을 음미해가면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는 거 이게 오히려 커피를 즐기는 방식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여름에도 항상 따뜻한 커피만 마시면. 근데 이제 제가 말한 건 아이를 키우면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원한 것과 커피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냥 아이스 커피를 먹는데 이 아이스 커피의 가격대가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요즘은 또 예전에는 비싼 것만 나왔는데 요즘은 또 싼 게 나오더라고요. 저렴한 게. 특히 이제 편의점을 중심으로 해서 1,000원 커피. 지금 이 시장이 1,000억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각 그 편의점 브랜드마다 아주 고유의 자신들의 어떤 특징을 살린 아이스 커피 종류들을 굉장히 많이 새롭게 런칭하고 그러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1,000원짜리 커피라고 해서 절대 품질이 떨어지거나 뭐 맛이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또 비싼 아이스 커피는 우리가 보통 얼음 넣어서 먹으면 500원 정도 더 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뭐 5,000원, 6,000원대가 넘어가는 그런 아이스 커피류도 있어서 굉장히 천차만별인데 이게 뭐 비싼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또 아니면은 뭐 싼 게 가볍게 마시는 게 좋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하는 것들은 이제 개인마다 조금 선호는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네. 중요한 건 아이스커피는 이제 원두. 네, 원두. 뭐 아이스커피만 아니더라도요. 결국 커피는 원두가 중요한 건데. 네. 뭐 이 원두에 좋고 나쁘고를 소비자가 막 그렇게 따져서 마실 수 있을까요? 그 원두는 이제 뭐 종으로 보면 아라비카 우리가 뭐 100% 아라비카 원두 뭐 이런 건 용어 많이 쓰잖아요. 네. 그거하고 로부스타라는 원두 종이 있는데요. 대부분 다 아라비카 종 65%를 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커피벨트라 그래서 뭐 많이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정한 열대 지방의 그 생산지가 일정한 띠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라든가 뭐 이런 대표적인 나라들이 있어서 거기서 생산되는 원두들이 매년 원두 그 시장에서 일정적 등급이 매겨져서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건데 대부분은 단일한 원두 종을 사용해서 커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우리가 브랜딩한다 그러죠. 네. 섞어서 그 원두를 볶는 걸 로스팅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볶아가지고 그 최종적으로 원두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브랜드마다 어떤 브랜딩을 했느냐, 어떤 걸 섞었느냐, 그 해에 특별히 뭐 어떤 나라에서 나오는 원두를 어떻게 믹스를 해서 비율을 어떻게 해서 자기 고유의 맛을 냈느냐라고 하는 차이가 가장 큰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네. 그래서 브랜드 값이 일단 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특히 커피숍 같은 데들이 자리가 비싸죠. 자리값이죠. 그래서 제가 대략 그 계산했을 때 그 커피 그 원료, 그 원가 자체로 놓고 보면 전체 커피값의 한 10에서 15%. 네. 나머지는 브랜드값 플러스 자리값 플러스 분위기값 플러스 잠깐의 여유를 나에게 준 여유값 네. 이런 것들이 복합돼 중요하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아이스커피에 돈 쓰는 법을 가져오셨는데 결국 우리 조 대표님 말은 아이스커피 돈 쓰지 마라인 것 같아요. 커피를 먹으려면 그냥 커피를 먹으라. 근데 우리 4867님도 네. 물탄 아메리카노는 싼 원두를 쓰더라도 잘 모른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커피 맛을 알려면 따뜻한 커피를 마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아이스커피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네. 이 말씀까지 드리면은 저한테 망부라고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 아이스 커피에 사용되는 얼음이 있습니다. 얼음. 그게 이제 제빙기에서 만들어지는데요. 네. 이 제빙기를 완벽하게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저 제빙기 한번 닦아본 적이 있거든요. 네. 1시간 이상이 걸려요. 네. 그게 굉장히 홈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그 커피숍에서 제빙기를 그 주로 아르바이트 네, 할 수 없다. 하는데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네. 조사해 보면은 이제 일정 정도 거기서 이제 얼음에서 네.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들이 가끔 언론에 나오죠. 맞아요. 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역시 네. 아이스 커피가 주는 그 맛은 얘기 있죠. 하시니까 즐거움은. 조금 네 생각을 좀 달리 해보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차단제 또 아이스 커피 관해서 우리 CN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와 생생하게 돈 쓰는 법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 하셨습니다. 생생 퀴즈 정답 많이 보내주셨어요. 1798님 최저임금 50대 직장인입니다. 그놈의 최저임금 때문에 오히려 급여가 많이 줄었습니다. 슬픕니다. 6524님 최저임금 이번 달 월급 받아서 우리 아가 보습제 아이스크림 사줘야지 하셨어요. 8135님 최저임금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세요. 1031님 최저임금 올려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행복을 위해서 힘든 사업주들도 함께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2000님 1번 최저임금 경단열아 취업 준비 중인데요. 나이가 벌써 40이라 기업 문턱 높네요. 지금 이거저거 고민하다 역사 문화 해설가 과정을 지금 준비 중인데요. 최저임금이라도 보장되었으면 좋겠네요. 아자아자 하셨는데 저도 아자아자 기운 넣어드립니다. 4876님 최저임금이요. 임금도 오르고 물가도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9034님 새싹이신데요. 1번 최저임금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고 방송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은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발전기금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